혼장님과 과부를 이어준 아이. 조선 중기 충청도 깊은 산중마을 월당리에는 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흙담과 기와 지붕이 인상적인 그곳은 수십 년 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뒤 고향으로 내려와 아이들을 가르치던 훈장 송로의 집이었습니다. 송로는 40을 훌쩍 넘긴 나이였으나 여태 장가 한번 못 가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몇마지기 논을 붙이며 근근히 살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번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혼자 살면 편하지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요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송로는 늘 장독대 옆에 핀 고대베개 꽃을 쓸쓸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월당리 골목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살구나무 몇 그루 사이로 기와 지붕 집 하나가 보이는데 그곳은 과부댁 매연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매연은 30 중반을 막 넘긴 나이였고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자식 없이 혼자 지내며 길쌈과 바느질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여자 혼자 사는 게 뭐 별거요. 밤에 도둑만 안 들면 그만이지. 그녀는 늘 담담하게 말했지만 간혹 빈 그릇을 닦다가 잠시 멈춘 손끝에는 공허한 시간이 스며 있었습니다. 훈장 송로와 과부 매연은 마을 어귀에서 스쳐 지나는 인연이었으나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에헴, 과부댁이 지나가는구만. 훈장님이네. 아이고, 돌아서 가야겠다. 이처럼 눈길은커녕 길까지 피해 다닐 만큼 서로를 피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송로는 아침마다 매연의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슬쩍 바라보며 허허, 저건 도토리묵 삶는 냄새 아닌가? 하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매연은 장터 갔다 오는 길이면 꼭 송로네 마당을 지나며 저기 훈장님 또 새로 글방 세우셨네. 붓은 언제 저리 잘 닦는담.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혼자 웃곤 했지요. 두 사람을 잇는 그는 다름 아닌 도식이라는 12살 아이였습니다. 도식은 말썽도 잘 피우고 장난도 심하지만 눈치가 빠르고 마음이 여린 아이였어요. 그는 훈장 송로의 글방 제자였고 과부댁 매연이 해주는 떡을 먹고 자라며 과부댁 아주머니는 우리 어매보다 더 잘 챙겨줘요. 라고 말할 만큼 매연에게도 살가웠습니다. 어느 날 글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도시가 너는 장차 무엇이 되려느냐? 송로가 물었습니다. 도식은 붓을 입에 물고 이리저리 굴리다가 저요? 저는 말 타는 장수가 될래요. 그리고 훈장님이랑 과부 아주머니랑 결혼을 시켜드릴 거예요. 멋이야?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송로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장죽을 떨구었고 훈장님, 얼굴이 수박 같으셔요. 도식은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식은 매연네 집에 들러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 훈장님이랑 살면 좋지 않을까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야 훨씬 좋을 텐데. 어머, 너 지금 무슨 말하니? 나는 혼자여도 괜찮단다. 매연은 손바느질하던 바늘을 놓고 얼른 도식을 달래듯 말했지만 눈동자는 괜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도식은 두 사람 사이에 말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훈장님, 과부 아주머니가 혼자 사는 게 무서울 때도 있다고 했어요. 과부댁 훈장님이 요즘 자꾸 마루를 쓸며 혼잣말을 하세요. 나도 늙어가는구먼. 누가 밥이라도 챙겨줬으면 이러시던데요. 그 말들이 송로의 가슴속에서 굴러다니며 밤잠을 설치게 했고 매연도 어느새
도식이 말해준 훈장의 말투를 곱씹으며 방 한편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장이 섰습니다. 매어는 도식이 졸라대는 바람에 찰떡을 몇 덩이 해주어 바리바리 싸줬고 도식은 그걸 들고 글방으로 갔습니다. 훈장님, 과부 아주머니가 주신 떡이에요. 됐다. 나는 떡 안 먹는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이미 떡을 받아들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송로는 자정이 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장죽만 피웠습니다. 이놈 도식이 무슨 말을 그렇게 망측하게도 해. 하지만 뭐 꼭 망측하다고 할 것도 없지. 같은 시간 매연도 잠자리에 누웠다가 자꾸 뒤척이며 도식이 그 말 훈장님이 나를 아니 설마 하고는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도식은 두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훈장님, 과부댁이 다리를 삐었대요. 도와드려야 해요. 과부댁, 훈장님이 장독대에 발을 헛디뎠어요. 물 길어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양쪽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속이고는 두 사람을 나란히 매연내 마당가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손에 번쩍 들고 외쳤지요. 두 분 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저는요, 두 분이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싶었어요. 송로는 놀라 당황했지만 매연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매연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그 순간 조용히 흐르던 바람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송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과부댁, 아니 매연씨, 나는 사실 오래전부터 살인문만 열리면 그쪽 집 굴뚝을 보았소. 매연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글방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훈장님네 마당에 자주 여인네가 드나든다던데 과부댁이 글방 마루에 찻잔을 놓고 나왔다고 해. 그리고 마침내 봄이 오던 어느 날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서 송로와 매연은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상복도 아닌 기운 좋은 연분홍과 옥색 저고리를 입은 두 사람은 웃으며 도식을 한복판에 세우고 말했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살인문 너머에서만 서로를 바라보며 살았을 거다. 고맙다 도식아. 그날 이후 글방에는 매연의 손맛이 더해져 군불이 늘 따뜻하게 지펴졌고 도식은 훈장님의 수제자로서 더는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사랑이요? 글쎄요. 어른들도 잘 모를 땐 아이가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과부와 낯선 사내의 기막힌 인연. 경상도 남부에 위치한 외진 산골 운봉리. 산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었고 안개는 날마다 지붕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조용히 농사짓고 들풀처럼 살아갔습니다. 운봉리 가장 끝자락 대숲을 지나야 나오는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집의 주인은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홀로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관가에 억울한 사건에 연루돼 생을 마감했고 부인은 그날 이후 마당에 꽃 하나 꺾지 않고 묵묵히 세월을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몇 해 전에는 아버지마저 관청에서 고문을 받고 숨을 거두었기에 혈육이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정은 바르고 품성은 단정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하면서도 존중했어요. 그해 가을 비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햇살은 보이지 않았고 마을 어귀의 시냇물은 흘러넘쳐 다리가 끊어졌어요. 장독대는 물에 잠기고 마당의 돌계단은 이끼가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정씨 부인은 꺼내두었던 마른 장작을 들고 대숲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길 너머 젖은 삿갓을 눌러쓴 사내 하나가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지요. 흙탕물에 뒤덮인 도포자락, 헝클어진 머리카락, 맨발, 그는 몇 걸음 걷다가 한 손으로 나무를 짚고는 고꾸라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다가갔지요. 그는 흐느적거리는 손으로 삿갓을 들어 올렸지만 눈은 흐리멍텅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보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사내는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어요. 물 한 모금만. 정씨 부인은 마른 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지요. 제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부축해드릴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말라붙은 손가락이 그녀의 소매를 잡았고 두 사람은 천천히 대숲을 지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루에 눕히고 장작불을 지폈어요. 솥에 쌀을 난치고 묵은 된장과 말린 호박으로 죽을 끓였지요. 그 사이 사내는 미열에 시달리며 밤새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날이었어요. 비가 쉬지 않고 내리던 그날 말입니다. 사흘 만에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조용히 말했지요. 기온은 좀 어떠세요? 사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았군요. 그녀는 죽 한 그릇을 건넸어요. 아직은 많이 드시지 말고 이걸로 속을 먼저 데우세요. 그는 죽을 몇 숟갈 뜨고 나서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가던 길이 끊기고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이 마을에 닿았지요. 이곳은 서울과도 멀고 큰 길도 없는 마을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과거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씨 부인은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사내는 몸을 추스르자 마루를 쓸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몸을 움직이니 오히려 낫습니다. 그의 손끝은 무척 조심스러웠고 움직임은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은 조용한 곳이에요. 마을에서도 가장 끝에 있고 손님도 거의 오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는 먼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잠시 머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세요. 그날부터 그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과부집에 사내가 머문대. 젊은 사내라는데 정체가 뭐야? 그 부인 곧잘 조용히 지냈는데. 그러나 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장에 나가고 솥을 지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사내는 날마다 대문을 고치고 쓰러진 담장을 일으켰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고 단둘이 마루에 앉아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요 속에 어딘가 익숙한 온기가 흘렀어요. 어느 저녁 그녀는 창을 열어두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마루를 이렇게 쓸고 나셨어요. 사내가 고개를 돌렸지요. 아버지께선 어떤 분이셨나요? 그녀는 잠시 머무리다 말했습니다. 무뚝뚝하셨지만 바른 분이셨어요. 관가에서 일하시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끝내 그녀의 눈빛이 허공에 닿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어떤 누명이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서 조작 사건이었어요. 다른 이가 빼돌린 장부가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었지요. 고문 끝에. 사내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사건이?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송찬 대령이 말했던 한 사건이 떠올랐지요. 어느 해 장부 조작으로 누명을 씌운 일이 있었고 누군가가 그 죄를 뒤집어 썼다고요. 그 일로 자신의 집안은 승진을 얻었고 상대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송원은 조용히 서울로 사람을 보내 과거 기록을 알아봤어요. 며칠 후 돌아온 답신에 봉함을 열자 그곳엔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정씨 부인의 아버지 성명,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문서 담당 관리,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송찬 대령의 이름이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망설였어요. 편지를 손에 쥔 채 봉함하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송원의 머릿속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뜻하게 웃어주고 아침마다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고 저녁이면 바느질하며 그를 기다렸지요. 말도 없고 손길도 조용한 그녀였으나 그 정성은 날마다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조용한 온기, 그녀가 장독대에 덮어주는 헝겊, 그 하나하나까지 그는 감히 더 머물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을 쓸고 있던 정씨 부인이 불쑥 말했어요. 저 그날 이후 이 집에 누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참 오래 있었네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송원은 빗자루를 들고 손을 멈췄습니다. 부인께선 왜 저 같은 사람을 거두어 주셨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당신의 눈빛이 꼭 오래전에 봤던 우리 아버지의 눈빛과 같았어요. 그날 아버지께서 관가에 끌려가시기 전 뒤돌아보시던 그 눈빛이요. 송원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떤 사연이 있든 그건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안 되잖아요. 제 아버지도 억울하셨겠지만 그때 그 관가 안에도 어쩌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송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품고 있는 그에게 따뜻함을 건네고 있었어요. 그 밤 송원은 종이에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동안 입술은 하얗게 질려갔지요.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인께 이 글을 드리기까지 100번은 넘게 붓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머문 날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편히 숨쉰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여겼으나 어느 날 부인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로 인해 모든 의문이 해답으로 이어졌지요. 그 억울한 사건의 증인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그 고통이 부인께 닿았다는 것을 안 뒤로는 도저히 여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말과 밥상, 그것이 저를 더욱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허락하신다면 멀리서라도 부인을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부디 웃음 잃지 마시길. 송헌. 그날 새벽 송헌은 짐을 쌌습니다. 마당을 한번 쓸고 장독대 뚜껑을 정리하고 부엌에 물 한 동이를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그의 방 다락 아래 가장 안쪽에 편지를 조심스레 숨기듯 남겨두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날 하루 종일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송헌을 기다리며 솥에 올렸던 찰밥이 식어갔지요.
밤이 되었고 이틀이 지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텅 빈 송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락의 편지를 그날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하루 이틀 아무 말 없이 지냈어요. 어디로 갔을까? 아픈 데라도 생긴 걸까? 혼잣말만 대내고 있었고 입술은 갈라졌지요. 열흘이 지나고 마루를 정리하던 그녀는 다락 안쪽에서 봉함된 서찰을 발견했습니다. 서툰 붓글씨로 부인께라고 적힌 글자. 그녀는 한참을 들고만 있다가 마루에 무릎을 꿇은 채 그것을 열었어요.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오래도록. 그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해가 지는 걸 지켜보다 마침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며칠 후 그녀는 병이나 누웠습니다. 마을에서 들기름을 자는 강노파가 그녀의 안부를 묻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부인,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송언이라는 양반 어디 간 거요? 정씨 부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제 아버지를 죽게 만든 증인의 아들이었답니다. 노파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매일 그 사람 밥을 지어주고 웃고 함께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미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엉켜 있었지요. 며칠 뒤 마을에서는 정씨 부인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거두던 산에 알고 보니 아버지 죽은 자의 집안이래. 그런데도 그걸 나중에 알고도 미워도 못했대요.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사람들의 입에서 수근거림이 돌았지만 그 말끝에는 누구도 쉽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조용히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그녀는 병든 몸을 간신히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어요. 꽃 한 송이 핀 담장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유독 부드럽게 불었지요. 송언,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녀는 그 말만 입안에서 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녀는 여전히 초가집 안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햇살은 다시 따뜻해졌고 대숲은 연두빛으로 덮였지만 그녀의 마당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아침이면 기운을 내어 일어나려 했고 점심이면 억지로 국을 데워보았어요. 하지만 식은 밥 앞에서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던 다음 날 마당이 깔끔하게 쓸려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 바깥에 나간 적도 없었고 문을 연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마당엔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빗물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가만히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그때 담장 아래 조용히 놓여있던 마른 쑥 다발 하나를 발견했지요. 손을 쥐어보니 며칠 된 듯한 냄새가 났어요. 그 안에는 부드럽게 접힌 헝겊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열었지요. 그 안에는 마른 귤껍질과 잘게 쪼갠 생강 몇 조각 그리고 잘 손질된 약초 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건 분명 그였습니다. 송헌, 그가 다녀간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자신이 아픈 걸 알고 와서 마당을 쓸고 약초를 두고 간 것이지요. 그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입술을 떠밀어 올랐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녀는 그날 밤 솥에 생강과 쑥을 넣어
조용히 약차를 다렸습니다. 그 따뜻한 향이 방 안을 채웠고 그녀는 조용히 말해보았어요. 당신 정말로 내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의 자식이 맞나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최씨 아재가 들고양이 때문에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려다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어이쿠야, 누가 거기서 숨어 자고 있노? 바로 그 담장 너머 오래된 버드나무 밑에 외투를 덮은 채 잠든 사내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본 최씨 아재는 곧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어요. 송헌 아닌가? 사내는 눈을 떴습니다. 한쪽 눈에는 피멍이 들어있었고 손등엔 긁힌 자국이 많았어요.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냥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거짓말 마소. 정부인 집 담장 뒤에서 자면서 지나가긴 어딜 지나가.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다시 수근거림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사내 계속 그 집 근처를 맴돌았대. 며칠에 한 번씩 장작도 놓고 갔대. 참 기이한 인연이야. 그리고 마침내 정씨 부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담장 아래로 나갔어요. 그 자리에 놓여있던 조그만 집신 한 짝, 분명 그가 한동안 신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오세요. 제게 죄를 짓지 말고. 대답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장독대에 덮인 천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그녀의 집 마당 한켠 그늘 아래 심어둔 상추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주던 그녀는 요즘 들어 물을 주지 않아도 채소들이 시들지 않는 걸 눈치챘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독대 위 천은 자주 바뀌어 있었고 부엌 뒤쪽 작은 땔감 더미는 언제나 일정한 모양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심지어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면 담벼락 아래 작은 고랑이 고요하게 정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아니 그 사람이 다녀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에서도 더는 소문을 대놓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자 점차 조용해졌고 정씨 부인이 여전히 조용하고 정갈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사람들의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강노파는 어느 날 장에 가던 길에 말했어요. 정부인 미안하네. 그가 노린 너무 쉬운 말로 정부인 마음을 재단했어. 정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아니요. 저도 제가 제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강노파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단정 지을 수 없지. 진심이 있다면 죄도 결국은 용서받는 날이 오게 되어 있어. 그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강노파는 마을 사람 중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이였어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종이 한 장의 붓으로 천천히 써내려갔지요. 송헌, 다시 와주세요. 지금은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접어 그가 한동안 머물던 담장 뒤 버드나무 아래 조용히 두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날이었어요. 그날 밤 문득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등잔을 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장 아래 그 편지를 누군가 다시 가지런히 접어놓은 채 약초 한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걸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를 용서하지 못한 건 나 자신이었어요. 며칠 뒤 그가 나타났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마당 앞에서 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끝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고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히.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한 일은 죄가 아니에요. 숨기려 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었겠지요.
전 이제 그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는 울듯 고개를 떨구었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떠나며 남긴 그 편지,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그 순간 안개가 걷히며 햇살이 마당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조용히 혼례를 치렀습니다. 초가집안 마루 위에 간소한 상을 차리고 촛불 하나로 맹세를 대신했어요. 혼례에는 몇몇 이웃만이 함께했지요. 강노파는 곰국을 끓여오고 최씨아제는 닭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처음엔 말을 아끼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화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말이 마을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정부인과 그 사내는 잠든 인연이었구먼.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정씨 부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마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어느 날엔 밥을 짓다가 또 어느 날엔 장독대 위 물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저리도록 무너지는 마음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버지, 정 괜찮은 걸까요? 남편 송어는 그런 그녀의 침묵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날은 눈가가 부어 있었고 어떤 날은 허공을 오래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아버지를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자신도 말없이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 몰래 정씨 부인의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지요. 산길을 걸어오르고 이끼 낀 비석을 닦고 덮인 낙엽을 걷어내고 손수 풀을 베고 흙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소리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손으로 조용히 지은 죄를 조금씩 덜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마을의 강노파가 장터에 다녀오는 길에 말했어요. 정부인, 아버지 묘소에 요즘 자주 가시나? 아니요, 좀처럼 갈 엄두가 나지 않네요. 그래? 그런데 묘소가 어찌나 말끔한지 불 하나 없이 정돈이 돼 있던데 비석도 닦여 있고 벌초한 것처럼 바닥도 반듯하고. 그녀는 놀란 얼굴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성이 그저 한두 번 간 게 아니더이다. 벌써 서너 달은 된 듯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송어는 평소처럼 마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지요. 묻지 않았지만 내가 아는 이름 없는 손길이 하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그분께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 당신께는 감히 못하는 말들을 그곳에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당신 마음 아버지도 아셨을 거예요. 며칠 뒤 그녀는 직접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천천히 말을 꺼냈지요. 아버지, 저 아버지께 참 많이 죄송해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도 함께 살게 된 것도 지금도 가끔은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아버지, 그 사람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말없이 묘소를 다듬고 아무 말 없이 제 슬픔을 덜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지요? 눈물은 말없이 흘렀고 그 사이로 산새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괴로움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함께 밥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말없이 물을 길었고 함께 김치를 꺼내어 나누었으며 달빛 아래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빛을 바라보았지요. 그들의 삶은 조용했지만 깊었고 모질었던 세월 끝에서 서로를 온전히 안으며 살아갔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시어머니. 남도의 울창한 산맥 아래 자리한 정년현에는 대대로 벼슬과 불을 지닌 명문가 윤가댁이 있었습니다. 충청 감사를 지낸 윤판서와 그의 부인, 그리고 외아들 윤치성까지. 그들은 사방에서 알아주는 부자 양반가였지요. 윤가댁은 혼사 문제로 분주하던 어느 해 고을 안에서 손꼽히는 또 다른 명가 최씨 가문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최씨 댁은 큰 규모의 상단을 운영하며 재산이 풍부했고 특히 무남 동녀인 최씨아 씨는 예의 바르고 고든 심성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두 집안의 기세는 그야말로 고을을 뒤덮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뜻밖에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째 되던 해 갑작스레 전국을 휩쓴 대가뭄과 물자난이 상단을 덮쳤고 남쪽 항구에 맡겨둔 화물배 3척이 연이어 침몰하면서 최씨 댁의 큰 자산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방이 고요한 방에서 최씨의 아버지는 묵묵히 상단 장부를 들여다보다 붓을 놓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끝났구나. 그 말이 떨어진 날로부터 사흘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윤가댁과 함께 치렀으나 그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문객들 앞에서 속삭였어요. 집안 망조가 들면 이렇게도 한순간이로구나. 상복은 곱게 입었지만 속은 무너졌을 게다. 최 씨는 묵묵히 엎드려 곡을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앓던 어머니마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새벽 차가운 방바닥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최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제게 남은 건 이제 어머니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그녀의 손을 다시 쥐어주는 이는 없었지요.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2번째 장례를 치렀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이는 어머니의 사촌 오라버니인 정노인이었습니다. 정노인은 비록 말수가 적고 홀로 살았지만 최 씨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어요. 그는 가끔 찾아와 장도 봐주고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 최 씨가 뜨거운 죽을 들고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만은 사람들 틈에서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 잃지 말거라. 마음 잃으면 다 잃는 게야. 그 말이 그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날 밤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랫동네에서 들려온 소문은 잿빛 같았어요. 정노인이 산길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네. 혼자 지내다 그만. 최 씨는 쌀자루를 놓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기어이 윤가댁에서 수그린 채 말했어요. 어머님, 정노인 장례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분은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칫국을 휘젓다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시댁일도 바쁜데 죽은 외간 친척 상가에 가겠다? 네가 아직도 그 집 핏줄이라 생각하느냐? 그만두어라. 그날 밤 최 씨는 몰래 남루한 옷을 걸치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나 있었고 무덤가엔 작은 돌무더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돌들을 하나씩 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어르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후 윤가댁에서 그녀의 자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바느질을 하려 하면 바늘 상자는 치워졌고 부엌에 들어가면 다른 하녀들이 밀어냈지요. 그녀는 마당 끝 우물가에 서서도 방구석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 사건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가 내오라 시킨 항아리는 냄새가 고약한 것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순진하게 상에 올려 결국 손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용가댁이 일이 몰락했다더니 며느리도 이런 꼴이네. 수근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머리를 젖히며 고함쳤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이 집에 저는 발트릴 생각도 마라. 그 순간 윤치성은 문 뒤에 있었지만 문 밖으로 나와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고리를 꼭 잡은 채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눈을 감았지요. 그리하여 최 씨는 진보다리 하나에 모든 걸 담고 윤가댁을 떠났습니다. 눈바디로 남겨진 발자국만이 그녀가 그 집에 존재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들판 끝 소가 삼간의 빈집을 손수 고쳐 임시 거처로 삼던 어느 날 땔감을 나르던 그녀 앞에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 짐 무거우실 텐데 도와드릴까요? 목소리 너머로 다가온 사내는 낡은 도포 차림에 정직한 눈빛을 가진 백운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로 기물을 깎고 토기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파는 장인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었고 땔감을 건네고 따뜻한 죽을 나누며 말없이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호는 그녀의 집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이 그친 들판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그녀는 마당에서 나무 토막을 정리하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왜 혼자 앉아 계세요? 백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씨와 마주하면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함께 차라도.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찻잔을 나누었고 그 밤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백호는 그녀의 울타리를 손봐주었고 그녀는 백운에게 저녁상에 나물 하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 무렵 고을 수령은 왕실에 바칠 특별한 공예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장인들을 불러도 마음에 차지 않자 어느 날 백운이 그 앞에 나섰습니다. 수령 어르신, 소인의 나무 그릇은 찬물을 오래 담으면 향이 배어 차맛이 바뀝니다. 직접 써보신다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수령은 반신반의하며 찻잔을 써보았고 며칠 뒤 수레를 보내 백혼을 다시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의 솜씨는 평범한 장인의 것이 아니다. 이 그릇을 궁으로 보낼 것이니 내 손으로 직접 궁궐에 오르도록 하라. 이후 백호는 직접 궁에 올라가 장인으로 등용되었고 해마다 왕실과 관하에서 주문이 이어져 그의 이름은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백운과 태씨는 고을에서 조용히 인정받는 부부가 되었고 두 아이와 함께 사는 넉넉한 살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수 심은 채송화와 감꽃나무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백호는 작업장 뒤편에서 새로 깎아낸 찻잔을 말리며 아이들과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장터에서 어린 아들이 손에 떡을 쥐고 달려와 말했어요. 어머니, 장터 어귀에서 거지들이 다투고 있어요. 한 아저씨가 배고프다며 쓰러졌대요. 그녀는 아이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낡은 두루마기 속 사내, 그리고 그 곁에서 허름한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녀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 사내는 윤치성이었고 그 곁은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맞추지 않았지요. 마치 그 시간이 현실이 아닌 듯 고요한 침묵만이 장터 위로 흘렀습니다. 따뜻한 죽을 드시겠습니까?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그녀는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윤치성은 아이가 건네는 물그릇을 두 손으로 받으며 떨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올리고 남편 배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너를 그리 내몰았건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저도 그때를 잊고 싶습니다. 저에겐 지금의 아이들과 남편이 가장 소중합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듯 웃었고 윤치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집을 떠났고 이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달이 뜬 밤 그녀는 마루 끝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 편안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백운과 함께 고요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의 집을 가리켜 저 집은 참 조용한데 마음은 참 따뜻해져 라고 말하곤 했답니다. 바위가 된 아들. 경기도 북부의 한 작은 마을 노르울에는 흙담으로 둘러싸인 작고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살림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몇 점의 그릇과 덧문이 덜렁거리는 다 쓰러져가는 장롱이 전부였어요. 그 집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심씨 부인과 그녀의 아들 도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13살 무렵부터 마을 서당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얼굴에는 늘 검은 먹물이 묻어있을 정도로 공부에 몰두하였어요. 하지만 그는 평범한 유생들과는 달랐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쌀이 떨어졌다. 저 산기슭에 있는 묵은 나무를 좀 해오너라. 예,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엔 뜨끈한 죽을 쏘아드릴게요. 아침엔 서당에 다녀오고 낮에는 장작을 패며 저녁에는 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며 글을 외우는 삶. 도연은 배를 골아도 책을 놓지 않았고 어머니가 병들어 누우면 밤새 곁에서 이마를 짚으며 기도하듯 시를 읊조리곤 했습니다. 서당 훈장 남정 선생은 그런 도연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허허, 이 아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빛이 있어 가난이 이 아이의 체주를 묻어두긴 아깝구먼. 그리고 어느 날 훈장이 조심스레 심씨 부인에게 말을 꺼냈지요. 부인, 도연이를 과거에 보내봅시다. 내가 아는 선비댁에 맡기면 머물며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오. 선생님, 도연이는 아직 어립니다. 저희는 그런 큰일을 감당할 형편이 못 됩니다. 부인, 나으리께서 글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글엔 하늘의 뜻이 담겨 있소이다. 어머니는 며칠을 고민하다 도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아, 훈장 어른께서 너를 과거 보러 보내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어머니, 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먼 데까지 가는 건 무섭고 또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얘야, 나는 괜찮다. 내가 벼슬을 하여 사람들 앞에 나서는 날, 그날이 내 소원이란다. 그날 밤 도연은 멍하니 등불을 바라보다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서 어머니 손에 비단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도연은 집신을 신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당의 선비들 몇이 송별주를 따라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웬일인지 모두 조용히
허리를 굽혔지요. 도연이 참 효자였지. 부디 잘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좋을 텐데. 도연은 훈장이 소개해준 서울의 선비댁에 머물며 새벽부터 밤까지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푸른 새벽마다 붓을 들고 눈 내리는 밤에도 창호 밑에서 책을 읽었지요. 그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들에서 나무를 캐고 계시겠지. 내가 꼭 장원급제에서 안겨드려야 해. 하지만 그에게 처음 도전한 과거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그는 낙방하였고 둘째 해에도 고배를 마셨지요. 주변의 친구들은 낙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으나 도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셋째 해 그는 마침내 초시를 통과하였고 전시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전 앞에서 글을 읽을 때 도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성균관 유생 도연이옵니다. 경서와 시경을 익히고 전하를 밝힐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임금은 그를 눈여겨보며 물었습니다. 경의 어미는 어떠한가?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사람들은 도연을 젊은 장원이라 칭송하며 조정은 그의 앞날을 열어주었습니다. 벼슬이 내려지고 서울 도성의 한복판에 새 집을 하사받았으며 어진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되었어요. 도연대감 이제 곧 관찰사 자리도 바라볼 수 있다더군. 효자로 소문났다고 하더니 이젠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네. 하지만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비단옷과 쌀을 보냈습니다. 편지도 자주 드렸지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처음 한 해는 어머니 생각에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져 갔지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들, 그리고 관복에 익숙해진 자신의 모습에 도연은 점점 물들어갔습니다. 한편 도연이 떠난 뒤 노르울의 겨울은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심시부인은 아들이 보내온다는 편지를 기다리며 매일 집 앞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 아들 돌아오지도 않고 편지도 없다대. 효자라더니 잘 나가니 모른 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심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인 꼭 돌아올 것이오. 반드시.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쓰러졌고 병이 깊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가며 죽을 끓이고 장을 봐주었지만 결국 그녀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전 도연이 써준 편지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촐한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가에 작은 바위를 놓았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놓인 것은 작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도연대감, 이번 사신단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북방 변경을 순시하신 후엔 좌찬성 자리에 오르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왔군. 그동안 참 길었지. 도연은 휘황찬란한 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뒤에는 하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도연대감, 노르울에서 온 사발 통문입니다. 노르울? 예, 대감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낯익은 글씨가 아닌 또박또박 눌러쓴 누군가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대감의 모친 심시부인이 향년 57세로 영면하셨습니다. 무덤은 고향 뒷산 길색 바위 아래 모셨으며 생전에 대감을 기다리며 남긴 유서 한 장이 있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고 무릎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째서 내가... 그는 그날 밤 기생들의 초대를 거절하고 술도 입에 대지 않은 채 방 안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왜 그리 바보 같았을까요? 며칠 뒤 도연은 노르울로 향했습니다. 관복도 벗고 말을 몰아 비 내리는 고개를 넘었지요. 마을에 닿았을 때 마을 어귀의 나무들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그를 알아보며 수근거렸어요. 이제야 왔네. 불효자는 꼭 늦게 울지. 도연은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비석 옆에는 바위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바위 아래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 아들 도연아, 이 어미는 괜찮단다. 너는 이제 먼 데서 높은 사람이 되었겠지. 나는 그저 네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되었다. 너의 소식이 늦어도 나는 안다. 네가 바쁘다는 것을. 이 어미는 오늘도 바위 아래 앉아 너를 기다리다. 이젠 잠시 쉬려 한단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면 이 바위를 두드려 보렴. 어미의 숨결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도연은 편지를 들고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땅이 울릴 듯한 통곡이 시작되었지요. 어머니, 이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그는 그날 이후 도성을 등지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무덤가에 앉아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무덤가에 다가가지 않았어요. 몇 해가 지나자 무덤 옆에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도 장맛비가 쏟아져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무덤 옆에 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어른들, 도연대감이 바위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무덤 옆에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청년의 형상을 한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던 옷자락의 무늬까지 새겨진 그 바위는 마치 지금도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바위가 된 그 다음 날 마을엔 이상하게도 바람이 잠잠해지고 산새들이 무덤가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심시부인의 무덤 위에는 하얀 들꽃이 스스로 피어났고 바위 옆 고요한 나무는 마치 아들의 손처럼 가지를 들이웠습니다. 노르울의 훈장 남정 선생은 무덤을 찾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연아, 나는 안다. 내 마음을. 허나 마음이 있어도 때를 놓치면 죄가 되는 법이니라. 너는 결국 그 죄를 껴안고 바위가 되었구나. 선생은 조용히 묵향을 들고 작은 비석에 글을 새겼습니다. 여기 무릎 꿇은 바위는 이름도 벼슬도 벗은 도연이요. 어미의 숨결을 품은 바위라.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바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무릎을 꿇고 묵례를 하며 속삭였어요. 불효하지 말자. 살아계실 때 꼭 사랑한다고 전하자. 도연이 바위가 된 후 그 전설은 멀리 퍼졌습니다. 옛날 조선 어느 마을에 효자인 아들이 있었지. 그는 벼슬길에서 어머니를 잊었고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단다. 그는 무덤 곁에서 울다 그 모습 그대로 바위가 되었어. 노르울의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위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른들은 대답했지요. 눈물이 돌보다 무거우면 그럴 수도 있단다. 그 후로도 바위는 계절마다 이슬을 품었고 비 오는 날이면 바위 밑은 언제나 젖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연대감은 아직도 울고 계시네. 그 눈물이 바위 틈을 다 흘러내리는 거야. 훗날 조정에서는 그 전설을 듣고 무릎을 꿇은 바위를 도연석이라 하여 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매년 몽 반하에서 도연의 넋을 기리기 위해 효행제를 올렸습니다. 그날 효행제에서 시를 읊는 아이들의 목소리 중 하나가 조용히 읊조렸어요. 부모를 섬김은 살아계실 때 꽃이 피고 돌아가신 뒤엔 바람이 분다. 그렇게 도연은 자신의 죄를 바위로 짊어지고 어머니 곁에서 천년을 살게 되었답니다.